여러분은 독일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벤츠, BMW, 폭스바겐 같은 고급 자동차, 지멘스의 정밀기계, 바이엘의 화학 제품, 보시의 공구. 독일은 제조업 강국의 상징이었죠. 독일제라는 말은 곧 품질의 보증이었습니다.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독일은 유럽 경제를 이끄는 엔진이었어요. 유럽연합 GDP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경제 대국이자 세계 4위 경제 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독일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2023년 독일 경제는 마이너스 0.3% 성장을 기록했어요. 주요 선진국 중 유일한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2024년도 역시 마이너스 0.2% 역성장을 했고요. 25년도 또한 암울하여 3년 연속 경제가 후퇴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독일 경제연구소들은 독일 경제가 구조적 침체에 빠졌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한때 유럽의 경제 엔진이라 불리던 독일이 지금은 유럽의 짐이 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독일과 한국이 참 많이 닮았다는 겁니다. 둘 다 자원이 없는 나라예요. 제조업 수출로 먹고 삽니다. 자동차, 화학, 기계, 반도체 같은 산업이 핵심이죠. 그런데 지금 독일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길을 걸을까요? 아니면 뭔가 다를까요? 오늘은 독일 경제 몰락의 원인을 철저히 알아보고 한국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이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를 보는 거울입니다. 먼저 독일 경제 위기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부터 볼까요? 바로 에너지 대란입니다. 독일은 오랫동안 러시아 천연가스에 의존해 왔어요. 2021년 기준 독일이 수입한 천연가스의 55%가 러시아산이었습니다. 싸고 안정적으로 공급되니까 독일 제조업체들은 러시아 가스를 마음껏 썼죠. 화학 공장, 철강 공장, 자동차 공장 모두 러시아 가스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유럽과 미국이 러시아에 제재를 가했고 러시아는 보복으로 가스 공급을 끊었어요. 독일과 러시아를 연결하던 노르트 스트림 가스관도 폭파됐죠. 하루아침에 독일은 주요 에너지원을 잃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했어요. 2021년 메가와트 시당 20유로 정도였던 가격이 2022년 여름에는 300유로를 넘어섰습니다. 15배가 뛴 거예요. 독일 제조업체들은 엄청난 비용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에너지 집약적인 화학산업이 특히 큰 타격을 받았죠. 독일 화학업계의 대표 기업인 BASF를 볼까요? 세계 최대 화학회사인 BASF는 독일 루트비히스하펜의 거대한 공장 단지를 운영합니다. 이 공장은 연간 천연가스를 엄청나게 소비하는데 가스 가격 폭등으로 생산 비용이 급증했어요. 2023년 BASF는 루트비히스하펜 공장의 일부 생산 라인을 중단했고 2,600명을 감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BASF가 중국으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에서는 에너지가 훨씬 싸니까요. 철강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 철강 업체들은 천연가스로 용광로를 돌리는데 가스 가격이 오르자 경쟁력을 잃었어요. 티센크루프 같은 대형 철강사들이 공장 가동률을 줄이고 구조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2023년 독일 철강 생산량은 2021년 대비 15% 감소했어요. 자동차 부품 업체들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독일 자동차 산업은 수만 개의 중소 부품 업체들로 이뤄진 거대한 생태계인데 이들 중 많은 회사가 에너지 비용 급증으로 위기에 몰렸죠. 독일 자동차 산업협회 조사에 따르면 2023년 독일 자동차 부품 업체의 25%가 생존 위협을 느낀다고 탑했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도 에너지를 거의 전량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독일보다 에너지 공급원이 다변화되어 있어요. 한국의 천연가스 수입은 카타르, 호주, 미국, 말레이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 분산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의존도는 6% 정도로 낮았어요. 그래서 러시아 가스 중단의 직접적 타격은 독일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원전 비중이 높습니다. 2024년 기준 한국 전력 생산의 약 30%가 원전에서 나와요. 천연가스 발전 비중은
30% 정도고요. 독일은 탈원전 정책으로 2023년 4월 마지막 원전을 폐쇄했습니다. 원전을 포기하고 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에 올인했다가 러시아 가스 중단으로 큰 충격을 받은 거죠. 두 번째 원인은 중국 의존도입니다. 독일은 지난 20년간 중국과 경제적으로 깊이 얽혀왔어요. 독일 제조업체들은 중국을 거대한 시장으로 봤고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이 그랬죠. 폭스바겐, BMW, 메르세데스 벤츠는 중국에서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2019년 폭스바겐 글로벌 판매의 40%가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독일 기계 산업도 중국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면서 독일제 공작 기계와 산업 설비를 대량으로 수입했거든요. 독일 경제는 사실상 중국 경제와 동반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어요. 중국 경제가 둔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2023년 중국 경제 성장률은 5.2%였지만 부동산 위기와 청년 실업, 소비 침체로 실질적 체감 성장률은 훨씬 낮았어요. 중국 소비자들의 자동차 구매가 줄어들었고 중국 제조업 투자도 감소했습니다. 독일 수출이 직격탄을 맞았죠. 더 큰 문제는 중국이 이제 경쟁자가 됐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중국이 독일 제품을 사는 고객이었는데 이제는 중국 기업들이 독일 기업과 경쟁하고 있어요. 특히 전기차 분야에서 그렇습니다. BYD, NIO, 샤오펑 같은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무섭게 성장하면서 독일 자동차 회사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2023년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와 중국 브랜드들이 압도적 점유율을 차지했고 독일 브랜드들은 밀렸어요. 더 심각한 건 중국 전기차들이 유럽 시장에도 진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격 경쟁력이 독일 차보다 훨씬 높거든요. 독일 자동차 산업의 미래가 위태로워진 겁니다. 독일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3년 독일의 대중국 수출은 전년 대비 8.7% 감소했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독일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역으로 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도 중국 의존도가 높긴 합니다. 2023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전체 수출의 19%예요. 최대 수출 시장이죠. 하지만 한국은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노력을 일찍 시작했습니다. 미중 갈등이 본격화된 2018년 이후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수출 시장을 다변화했어요. 베트남, 인도, 미국, 유럽으로 수출 시장을 확대한 겁니다. 실제로 2018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26%였는데 2024년에는 19%로 줄었습니다. 반면 대미국 수출 비중은 12%에서 17%로 늘었고 대베트남 수출도 크게 증가했어요. 한국이 독일보다 리스크 분산을 더 잘하고 있는 셈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자동차 산업의 전환 실패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독일 경제의 심장이에요. 자동차 및 부품 산업이 독일 제조업 생산의 20%, 수출의 15%를 차지합니다. 약 80만 명이 자동차 산업에서 일하고 간접 고용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 전환의 파도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독일 자동차 회사들은 내연기관 기술에서는 세계 최고였어요. 하지만 전기차는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엔진과 변속기 같은 복잡한 기계 장치가 필요 없고 대신 배터리와 전기 모터, 소프트웨어가 핵심이죠. 독일 자동차 회사들은 전기차 전환에 뒤늦게 대응했습니다. 테슬라가 2012년부터 전기차를 양산하고 있을 때 독일 회사들은 여전히 디젤 엔진 개선에 매달렸어요. 2015년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스캔들이 터졌을 때도 근본적 전환보다는 임시 방편으로 대응했죠. 그 사이 중국과 미국 전기차 업체들이 시장을 선점했습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의 선두주자가 됐고 중국 BYD는 배터리 기술과 가격 경쟁력으로 무장했어요. 2023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1위는 테슬라, 2위는 BYD였습니다. 독일 브랜드는 톱10에 겨우 한두 개 들어갔어요. 배터리 기술에서도 독일은 뒤처졌습니다.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는 중국, 한국,
일본 업체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CATL, BYD,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파나소닉이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독일 자동차 회사들은 배터리를 외부에서 사와야 하는 처지가 됐죠. 소프트웨어 역량도 문제입니다. 요즘 자동차는 바퀴 달린 컴퓨터예요.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커넥티비티가 핵심 경쟁력인데 독일 회사들은 소프트웨어가 약합니다. 폭스바겐이 자체 소프트웨어 개발 자회사인 카리아드를 만들었지만 프로젝트가 계속 지연되고 있어요. 반면 테슬라는 자체 소프트웨어로 무선 업데이트까지 제공하죠. 결과적으로 독일 자동차 산업이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폭스바겐은 70년 역사상 처음으로 독일 내 공장 폐쇄를 검토한다고 발표했어요. 충격적인 소식이었죠. BMW와 메르세데스-벤츠도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 자동차 산업은 독일보다 전기차 전환에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2018년부터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를 개발했고 2021년부터 아이오닉 5, EV6 같은 전기차를 출시했어요. 시장 반응이 좋았습니다. 2023년 현대차 그룹의 글로벌 전기차 판매는 60만 대를 넘어서며 테슬라, BYD에 이어 3위를 차지했어요. 더 중요한 건 한국이 배터리 강국이라는 점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이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 2위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현대차와 기아는 같은 나라의 배터리 업체들과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습니다. 수직 계열화의 장점이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한국이 독일보다 나은 편입니다. 현대차는 미국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고 소프트웨어 인재를 대거 영입했어요. 물론 테슬라나 중국 업체들에 비하면 아직 부족하지만 독일보다는 빠르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원인은 과도한 규제와 관료주의입니다. 독일은 환경 규제가 매우 엄격해요. 탈원전,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면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있는데 이 과정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하거든요. 풍력과 태양광으로만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어렵습니다. 독일은 산업용 전기료가 유럽에서 가장 비싼 나라 중 하나예요. 2023년 기준 독일의 산업용 전기료는 킬로와트 시당 0.2억 유로로 프랑스의 2배, 미국의 3배 수준입니다.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건축과 인프라 개발도 규제와 절차가 복잡해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새 공장을 짓거나 기존 시설을 확장하려면 환경영향평가, 주민동의, 각종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게 몇 년씩 걸려요. 테슬라가 베를린 근교에 기가팩토리를 지을 때도 환경단체들의 반대와 행정 절차 때문에 공사가 몇 번이나 중단됐습니다. 독일의 행정 시스템도 문제입니다. 디지털화가 늦어서 아직도 많은 행정 절차가 종이 서류로 이루어져요. 코로나19 팬데믹 때 독일 보건소들이 팩스로 감염자 데이터를 주고받았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21세기에 팩스라니 믿기지 않죠. 이런 비효율이 경제 전반에 걸쳐 있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도 규제가 많긴 하지만 필요할 때 신속하게 움직이는 편입니다. 반도체 공장이나 배터리 공장을 지을 때 정부가 신속 인허가 제도를 적용해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요.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이나 SK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가 비교적 빠르게 추진된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디지털 행정도 한국이 앞서 있습니다. 전자정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대부분의 행정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세계은행의 기업 환경평가에서 한국은 독일보다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원인은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입니다. 독일도 한국처럼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어요. 2024년 기준 독일의 합계 출산율은 1.5명 정도로 낮습니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2%를 넘었고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서 노동력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독일 경제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2023년 독일 기업의 60%가 숙련 노동자 부족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엔지니어, 기술자, IT 전문가가 부족해요. 독일 제조업의 경쟁력은 숙련된 노동력에서 나왔는데 그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이민으로 노동력을 보충하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언어 장벽이 있고 독일 사회의 문화적 보수성도 장애물이에요. 숙련 이민자를 유치하는데도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전통적 이민 국가들과 경쟁해야 합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독일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2024년 합계 출산율이 0.7명대로 세계 최저 수준이에요. 고령화 속도도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인구 문제만 놓고 보면 한국이 독일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죠. 하지만 한국은 자동화와 디지털화로 이 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현장에 로봇과 AI를 적극 도입하고 있어요. 국제로봇연맹 자료를 보면 한국의 제조업 로봇 밀도는 노동자 1만 명당 1000대로 세계 1위입니다. 독일은 400대 정도로 한참 뒤처져 있어요. 한국이 노동력 부족을 기술로 보완하는데 더 적극적인 겁니다. 여섯 번째 원인은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독일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직접적 영향권에 있어요. 에너지 문제는 이미 말씀드렸고 안보 불안도 있습니다. 유럽이 전쟁의 그림자 아래 놓이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죠. 게다가 미중 갈등 속에서 독일은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독일에게 중국과 거리를 두라고 압박하고 중국은 경제 협력을 계속하자고 유혹합니다. 양쪽 사이에서 독일이 오락가락하면서 전략적 일관성을 잃었어요. 한국도 비슷한 딜레마를 겪긴 하지만 한국은 이미 미국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겼습니다. 반도체 동맹, 배터리 공급망,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은 명확하게 미국과 협력하는 길을 택했어요. 물론 중국과의 관계도 유지하고 있지만 전략적 방향은 분명합니다. 독일보다 결단력 있게 움직이고 있는 셈이죠. 일곱 번째 원인은 혁신 생태계의 약화입니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강한 제조업 기반을 가졌지만 디지털 혁신에서는 뒤처졌어요. 실리콘밸리 같은 혁신 생태계가 없습니다. 독일에서 글로벌 IT 대기업이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SAP 정도가 유일하죠. 스타트업 생태계도 약합니다. 벤처 캐피털 투자 규모를 보면 독일은 미국이나 중국은 물론이고 영국, 프랑스에도 밀립니다. 젊은 인재들이 대기업이나 공무원을 선호하고 창업을 꺼리는 문화도 문제예요.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도 완벽하진 않지만 최근 스타트업 생태계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쿠팡, 크래프톤, 카카오, 네이버 같은 IT 대기업들이 있고 토스, 당근마켓 같은 유니콘 기업들도 나오고 있어요. 벤처 투자 규모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도 한국이 더 적극적입니다. K-스타트업 정책, 모태펀드, 각종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물론 아직 실리콘밸리나 중국 선전에는 못 미치지만 독일보다는 역동적인 편입니다. 그럼 독일은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는 한 어렵습니다. 프랑스처럼 원전을 재가동하거나 신규 건설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지만 독일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논란거리예요. 자동차 산업은 전기차와 소프트웨어 역량을 빠르게 키워야 합니다.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인재 확보도 시급하죠. 일부 전문가들은 독일 자동차 산업이 이미 전환 시기를 놓쳤다고 비관적으로 봅니다.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미국, 인도, 동남아시아 같은 성장 시장에 더 집중하는 방향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중국에 깊이 빠진 독일 기업들이 쉽게 방향을 바꾸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는 것도 필수입니다.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독일의 연방제 시스템과 보수적 문화는 빠른 변화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한국은 독일의 실수에서 배워야 합니다. 첫째, 에너지 안보를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도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지만 공급원을 다변화하고 원전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탈원전 논쟁에서 이념이 아닌 현실을 봐야 합니다. 둘째, 산업 전환에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전기차, AI, 바이오 같은 미래 산업에서
선두를 유지하려면 지속적인 투자와 혁신이 필요합니다. 현대차가 전기차에서 선전하고 있다고 안주하면 안 됩니다. 중국 업체들이 무섭게 추격하고 있으니까요. 셋째, 특정 시장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국 시장은 중요하지만 리스크를 분산해야 합니다. 미국, 유럽, 인도, 동남아시아, 중동 등 다양한 시장을 개척하는 방향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넷째, 규제 혁신과 행정 효율을 계속 개선해야 합니다. 한국이 독일보다 낮긴 하지만 여전히 개선할 여지가 많아요. 기업들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섯째, 인구 문제에 장기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저출산은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자동화, 이민, 여성 경력 단절 방지, 육아 지원 등 다각도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독일의 몰락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한때 세계 최고였던 제조업 강국도 에너지 정책 실패, 산업 전환 지연, 과도한 의존, 경직된 시스템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한국은 독일과 비슷한 점이 많지만 다른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더 빠르고 유연하게 움직이고 기술 전환에 적극적이고 전략적 선택에서 결단력을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도 인구 절벽, 중국 경쟁, 기술 패권 경쟁 같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독일의 실패를 거울 삼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한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혁신하고 변화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독일의 오늘이 우리의 내일이 되지 않도록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